미경의 말을 듣고 명호는 단호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의 말만 믿고 미경 씨 아버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안 좋게 말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미경도 이제는 짐작이 간다는 얼굴로 대답했다. 알았어요. 어차피 찾아서 들어야 하니까 그때 듣는 걸로 하죠. 이제 나가죠. 미경의 말을 듣고 동훈과 명호는 알 수 없는 압박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동시에 머리를 끄덕거렸다. 큰 길로 나가는 순간 또 쫓길 수 있는데 의부사버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훈이 묻자 미경은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대답했다. 말했다시피 의부사버지가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CCTV에 찍힌 번호판이에요. 우리 세 사람 명의로 된 차는 모조리 수배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타고 온 차도 이미 수배하고 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배가 안 되는 차를 타고 떠나면 될 거예요. 그런 차가 있어요. 동훈이 묻자 명호가 대답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부러 직원의 이종 사촌 명의로 등록한 차를 주차장에 숨겨놨어요. 미경 씨 의부사버지가 아무리 주도면밀해도 내 회사 직원의 이종 사촌까지 수배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가시죠. 동훈이 말하자 명호가 머리를 끄덕거렸다. 하지만 미경은 굳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다. 여전히 허위에 뒤덮여 있는 아버지가 했을 만행이 그려져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명호는 움직이지 않는 미경을 보고 잠시 있다가 말했다. 나는 가서 차를 점검하고 있을 테니까 동훈 씨가 미경 씨 모시고 주차장으로 내려오세요. 명호가 사라지자 동훈이 굳어있는 미경을 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아버지를 원망할지 모르겠네요. 난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거의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내 몸에 흐르는 아버지의 피를 뽑아 버리고 싶어서 손목을 그은 적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게 싫어서 말이에요. 내 경험상 그 생각은 부처님이 오든 하느님이 오든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누르고 사는 거예요. 생각도 누르고 원망도 누르고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다 보면 일상이 되고 아무렇지 않게 돼요. 갈 수 있겠어요. 미경은 머리를 끄덕거렸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30년 가까이 믿어왔던 걸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잠깐 있어요. 돼요. 아니요. 얼른 가서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미경은 말을 하고 힘겹게 걸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명호가 차 옆에 있다가 어서 오라고 손을 저었다. 미경과 동훈은 주차장으로 내려가자마자 차 뒷좌석에 앉았다. 명호가 운전석으로 가 앉아 분위기를 환기시키듯 뒤를 보고 말했다. 두 분 중 한 분은 조수석에 앉으셔야지. 그렇게 계시면 제가 나들이 가는 부잣집 부부의 기사 같잖아요. 분위기 파악 못하시네. 지금 누구 때문에 분위기가 이런 줄도 모르고 웃기지도 않은 말을 난가요? 쓸데없는 말 말고. 동훈이 핀잔 주듯 말하자 명호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시동을 걸고 대답했다. 내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닥달해서 하게 한 게 동훈 씨잖아요. 탓하긴 누굴 탓해 려면 자기 입을 탓해야지. 내가 닥달한다고 어린애들 고자질 하듯이 다 합니까? 고자질이요. 내가 무슨 고자질까지 했다고 이럽니까? 그럼 아니에요. 두 분 그만하세요. 두 분이 자꾸 이러면 저만 힘들어져요. 그만 가줬으면 좋겠어요. 명호는 못마땅한 얼굴로 동훈을 쏘아보고는 몸을 돌려 엑셀을 밟았다. 차가 별장 밑으로 내려갈 때 미경이 말했다. 아까 말을 못한 게 있어요. 미경 씨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명호가 지레 겁을 먹고 대답하자 미경이 다시 말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CCTV 관련 얘기예요. 명호 씨 직원의 이종 사촌 차는 수배를 못하지만 어제 우리가 탄 차의 행방을 안다면 이 골짜기에서 나간 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이 차를 특정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놈의 감시 사회가 문제네요. 아무리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니 이거. 동훈이 투덜거리며 말하자 명호가 대답했다. 그런 상황이라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어디 가서 배나 채우고 가죠. 나야 어젯밤부터 굶어서 좋지만. 동훈이 말하고 미경의 얼굴을 살폈다. 명호도 실내 거울로 미경의 얼굴을 살피다가 시선이 마주 치자 고개를 돌렸다. 왜 제 눈치를 보세요? 그냥 밥 먹으러 가요? 배고파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명호는 CCTV가 있는지 살피며 한적한 길을 돌아 별장에 올 때마다 갔던 꽃게탕 집으로 갔다. 그리고 방 하나를 잡고 앉아 물레방아가 돌고 있는 풍경을 보며 동훈과 명호, 미경은 각자의 상념에 잠긴 것처럼 말이 없었다. 미경은 아버지가 했을 만행들을 생각하며 티 나지 않게 치를 떨고 있었고, 동훈 역시 상처를 입고 들어왔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 다닐 때 얼굴과 양 손에 피를 묻힌 채 들어온 아버지를 보며 물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 오늘 돼지를 잡았어요. 아버지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피가 묻은 손을 보며 어이없어 하다가 대답했었다. 사람 새끼가 아니니 개돼지가 맞을 거야? 그래 오늘 돼지 새끼를 잡았어. 동훈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가축을 잡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 살면서 아버지? 가 피를 묻히고 들어오면 가끔 같은 물음을 했었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흘린 피의 양을 기준으로 어쩔 때는 사람 새끼 같지 않은 닭을 잡았다고 했었고, 어쩔 때는 힘겨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었다. 소보다 못한 사람 새끼. 아니 소가 훨씬 낫지? 자기 몸을 다 주고 떠나는데 어디 감히 소에 비? 할 수 있나? 그래 하이에나라고 하자. 썩고 곪은 걸 좋아하는 하이에나 새끼를 잡았어. 그 순간부터 동훈은 이상했었다. 우리나라에서 하이에나를 도살할 수 있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훈은 다시 피를 묻히고 들어와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냥 계속 닭이나 돼지로 가지? 하이에나를 어떻게 잡아? 그러면서 마룻바닥에 묻어있던 핏자국을 쳐다봤었다. 동훈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아래쪽 물을 퍼 올려 다시 제자리로 매다 꽂는 물레방아를 보며 정말 개떡 같은 추억이라고 생각했다. 명호는 추억과 기억을 도려낸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왜 화난 사람처럼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상하네. 동훈은 침묵 때문에 물레방아 도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거슬린다는 듯 명호를 보며 물었다. 명호가 그런 표정에 빠지는 건 가족을 잃은 뒤 생긴 보호 본능 같은 습관 때문이었다. 가족에 대한 추억을 내비치면 약한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선다는 걸 겪은 뒤 깨달은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다. 이제는 말을 안 하는 게 시비거리입니까? 솔직히 우리 관계라는 게 얽히고 설킨 얘기를 풀 때는 대화가 오가지만 유람하듯이 있을 때는 할 말이 없는 사이잖아요. 지금 내 회사 얘기 듣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뭔가 구상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굳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물어보는 것도 안 되나?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물레방아 보면서 감상에 젖어 계신 것 같던데, 뭐에 그렇게 빠져 있었던 겁니까? 명호의 물음에 당황한 건 동훈이 아니라 옆에 있던 미경이었다. 그건 찾으면 찾을수록 생각지 못 했던 아버지의 만행이 덮쳐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미경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싶은 것처럼 다시 먼 산을 바라봤다. 내가 빠져 있긴 뭘 빠져 있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한심해서 넋 놓고 있었던 겁니다. 습니까? 명호는 동훈에게 관심을 잃은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가 먼 산을 보는 미경을 보며 물었다. 미경 씨는 무슨 생각하세요? 명호는 묻고 나서 아차 싶었다. 그건 별장에서 한 자신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생각 없이 뱉는 습관을 고친다고 해놓고 못 고친 게 죄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세 사람 사이에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때 침묵을 만든 게 자신이라고 생각했던지 미경이 밝아진 얼굴로 말했다. 좀 전에 무슨 생각하냐고 물으셨죠. 솔직히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 제 상상을 뛰어넘는 짓을 하셨을까봐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다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어떻든 아버지 삶이었으니까요. 꽤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하기 힘든 짓도 그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짓이었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요. 동훈은 미경의 말을 듣고 명호를 보며 말했다. 내 아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수습하실지 벌써 난 감해지네요. 저는 분명히 증거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나한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음식 나오네. 꽃게탕이 나오는 걸 보고 동훈은 명호가 말할 타이밍을 잘라내듯 말했다. 미경도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던지 입을 다물었고 세 사람은 말없이 꽃게탕의 밥만 먹었다. 동훈은 어젯밤을 굶어서인지 쉬지 않고 숟갈질을 했고 밥을 한 공기 더 시켜 눈 깜짝할 사이에 비워버렸다. 명호도 말에 대한 책임 따위는 잊은 것처럼 숟갈질을 했고 동훈이 비운 빈 그릇을 보고 한 그릇을 더 먹으려다 미경 앞에서 미련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했다. 반면에 미경은 어젯밤에 스테이크를 먹었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서인지 식욕이 당기지 않았다. 그래서 동훈과 명호가 놓아준 게딱지에 밥을 넣어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숟갈을 놓았다. 그 모습을 보고 동훈이 말했다. 사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 맛있는 꽃게탕을 놓고도 밥을 반 공기나 남겼네요. 명호는 원망하듯 동훈을 쏘아봤다. 그때 도로 쪽에서 자동차 몇 대가 굉음을 내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굉음은 점점 커졌고 커브를 돌며 자갈들을 날리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이 집이 맛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들어올 집은 아닌 것 같은데. 동훈이 말하자 명호가 대답했다. 단골인 내가 생각해도 그러네요. 밤을 새워서 찾았다면 지금쯤 저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미경이 말하자 앞마당 쪽에서 달려오는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편하게 먹은 대가를 치르겠네요. 여기 누가 데려온 겁니까? 좋다고 밥을 2공기나 먹은 게 누군데. 둘 다 그만하고 대책이나 말해요. 명호 씨 하고 내가 막을 테니까 당신은 먼저 나가서 차를 대기시켜요. 차가 많아서 멀리 주차했는데. 명호가 말하자 미경이 대답했다. 근처에 있는 거 아무거나 대기시킬 테니까 빨리 나오기나 해요. 미경의 말이 끝나자 문이 부서지며 검은 양복들이 들어왔다. 동훈은 밥상 밑에 손을 넣고 검은 양복들에게 던졌다. 명호는 미경에게 달려드는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나가는 미경을 보며 놈들을 쳐냈다. 미경은 뒷길로 나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문을 열어보았지만 모두 잠겨 있었다. 측을 보자 주차 관리소가 있었고 그녀는 그곳으로 가 앞에 있는 차 키를 빼 그 차로 갔다. 그 차는 산악동호회 소속인지 바퀴도 컸고 범퍼도 큰 SUV였다. 그녀가 시동을 걸자 동훈과 명호가 창 문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미경이 클렉슨을 누르자 동훈과 명호가 달려와 SUV 뒷좌석에 탔다.
차가 출발하자 검은 양복들이 좀비 떼처럼 차 위에 매달렸다. 미경은 더 힘껏 엑셀을 밟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려는 검은 양복들을 동훈과 명호가 주먹으로 쳐냈다. SUV는 흙먼지를 뿌리며 꽃게탕집 앞마당을 나가 두 차선 도로를 달렸다. 검은 SUV 차량 내 대도 흙먼지를 뿌리며 미경의 차를 쫓았다. 뒷좌석에 있는 동훈과 명호는 몸을 출렁거리며 갈피를 못 잡았고 SUV는 길가에 세워진 선 인형과 쓰레기통, 간이 갑한 데들을 쓸고 지나갔다. 이러다가 차 안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명호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고 이어서 동훈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운전 힘들겠으면 나하고 자리 바꿔요. 미경이 화난 얼굴로 대답했다. 그냥 있어요.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때 검은 양복의 SUV가 옆에서 다가오자 미경도 핸들을 꺾으며 몰아붙였다. 동훈과 명호는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며 충격을 받아냈고 안전벨트를 찾았지만 뒷좌석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거 산악용 같은데 안전벨트가 없네요. 어디 다른데 쓰려고 잘라버렸나 봐요. 동훈이 말하고 앞좌석 뒤에 붙은 주머니를 보자 다이너마이트 꽁다리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동훈은 심지가 붙은 다이너마이트를 꺼내며 말했다. 이 차 주인 뭐야 이거?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명호도 놀라며 앞좌석 주머니를 봤다. 그곳에도 다이너마이트가 여러 개 들어 있었다. 암석 파괴용 다이너마이트 같은데요. 잘 됐어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요. 동훈의 말을 듣고 미경이 유턴해 왔던 길을 달렸다. 빠른 속도로 꽃게탕 집을 지나 민가 없이 차선 도로만 있는 곳에서 동훈이 라이터를 꺼냈다. 속도 조금만 늦춰요. 미경이 속도를 늦추자 검은 SUV가 옆으로 다가왔고 동훈은 유리창을 내리고 SUV 차량 운전사에게 다이너마이트와 라이터를 보여줬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는 신용을 하자 SUV 차량 운전사는 놀라며 바로 핸들을 꺾었다. 검은 양복의 SUV 차량은 두 차선 도로를 벗어나 길가에 세워진 버드 나무를 들이받고 멈췄다. 뒷 유리창으로 SUV 차량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동훈이 말했다. 굳이 안 던져도 돼요. 꼼짝 마 효과가 빈 총 말고 다이너마이트로도 되네요. 그쪽도 해봐요. 명호도 옆으로 다가온 SUV 차량 운전사에게 다이너마이트와 라이터를 보이고 던지는 신용을 하자 운전사는 깜짝 놀라며 핸들을 꺾었고 동시에 미경이 차로 밀자 두 차선 도로 밖으로 벗어나 흙먼지를 뿌리며 굴러버렸다. 무기 하나가 사람 열보다 낫다는 게 증명되네요. 동훈이 말할 때 다른 SUV가 옆에서 다가오자 동훈은 짜증난다는 얼굴로 라이터를 켜고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을 붙였다. 뭐 하는 거예요? 미경이 실내 거울로 보고 놀라며 말했는데도 동훈은 다이너마이트 공지가 타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가오는 SUV 옆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던졌다. 순간 굉음과 함께 검은 양복의 SUV가 내동댕 잊혀지듯 옆으로 굴렀다. 더 갈 거 없어요. 멈춰요. 미경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동훈은 남은 다이너마이트를 쥐고 차에서 내려 전복된 SUV 차량으로 다가갔다. 그 모습을 보고 뒤따라왔던 다른 SUV가 먼 거리에서 멈췄다. 동훈은 뒤집어진 차 옆으로 다가가 매달린 두 명의 남자를 보며 말했다.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두 명의 남자는 다이너마이트를 쥐고 있는 동훈을 보며 겁먹은 얼굴로 머리를 끄덕거렸다. 당신들 조종하는 사람한테 가서 전해요. 계속 쫓아오면 다이너마이트 들고 그 집으로 간다. 고. 거꾸로 매달린 남자들은 겁먹은 얼굴로 머리를 끄덕거렸다. 동훈은 먼 거리에 멈춰 있는 SUV를 향해 뒤집어진 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미경이 운전하는 차로 탔다. 가요. 이제 더는 안 쫓아올 거예요. 동훈은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햇빛이 비치는 들판을 바라봤다. 명호는 동훈을 옆에서
보며 역시 쉽지 않은 상대라고 생각했다. 어떠한 위험에 빠져도 허우적거리지 않고 일상의 평범한 모습으로도 쉽게 위험에서 벗어날 사람이라고 여기며 씁쓸해했다. 미경이 운전하는 차는 도심으로 들어갔고 동훈은 창밖을 보다가 미미 예식장이라고 써진 간판을 보고는 말했다. 저 예식장 주차장으로 들어가요. 주변에 CCTV도 없네요. 예식장은 뭐하게요? 미경이 묻자 동훈이 대답했다. 부조 조금 하고 디저트 먹으면서 갈 길을 생각해 보자고요. 디저트 먹을 거면 길바닥에도 많은데 굳이? 명호가 말하자 동훈이 대답했다. 하객이 신랑 신부 합해서 100명은 넘을 거고 다른 층까지 고려하면 400번지에서 600명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섞였다가 신분 세탁하듯이 가자고요. 미경은 예식장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갔다.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자 동훈이 3층 원앙홀 버튼을 눌렀다. 다른 층도 많은데 굳이? 혹시 관계가 있나? 두 분 원앙홀에서 결혼하셨어요. 명호가 묻자 동훈은 시답지 않은 소리를 들은 것처럼 반응을 안 했고 미경은 속으로 맞다고 말했다. 명호는 두 사람의 태도를 보고 맞다고 생각하고는 중얼거렸다. 금슬이 좋은 뜻으로 원앙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실제 원앙새는 일부 다처제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원앙홀에서 결혼하고 원앙금침 덮는 부부들의 이혼율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왜 그런 방탕한 새를 금슬 좋은 새로 둔갑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동훈은 쓸데없는 말을 들은 것처럼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명호의 말에 가시가 있는 것만 느꼈던지 엘리베이터를 나가자마자 말했다. 집중을 방해하는 말은 삼가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없이 있는 게 무료해서 한 건데 언제는 말없이 있다고 난리를 치더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잡히면 사망 진단서도 못 받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할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한가하게 원앙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게 한심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심해서가 아니라 기분이 상해서겠죠. 점점 희망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 져서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뭐가 희망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요. 당신이 한 짓. 좀 더 가면 밝혀질 진실 말이에요. 뭐요? 동훈이 명호를 노려보자 미경이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기 인생 시작하는 사람들 결혼하는 곳이에요. 괜히 초치지 말고 자중하고 있어요. 동훈과 명호는 서로가 안 맞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외면했다. 괜히 남의 결혼식 기웃거리지 말고 빨리 부조하고 뷔페로 갑시다. 그럴 생각이니까 재촉하지 말아요. 명호와 동훈이 말하자 미경이 대답했다. 아니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누구 결혼식인지는 모르지만 부조하고 앉았다가 가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신분 세탁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미경의 말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명호가 신부 쪽에 부조하고 스티커 3장을 받아와 동훈과 미경의 소매에 하나씩 붙여주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신랑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아담한 남자였다. 동훈은 늦장가를 간다고 생각했고 미경은 수줍게 서 있는 신랑을 보며 미소만 지었다. 명호는 젊은 신부면 신랑이 돈 좀 있는 사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주변을 둘러 봤는데 하객이 없어서 세 사람은 오히려 잘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뒤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다. 신부는 웨딩드레스가 흔들릴 정도로 다리를 약간 저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의 뒤쪽에 앉아 있던 여자들이 신부를 잘 아는 것처럼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 다리를 저는 거라고 말했다. 미경은 신랑 신부가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의붓아버지는 식장에 오지 않았고
친아버지는 실종됐거나 죽은 상태였다. 친척은 살면 본 적이 없었다. 그때 미경의 손을 잡고 들어간 남자는 30만 원을 주고 구한 아버지였다. 사진을 찍기 위해 돈을 주고 친척도 샀다. 대부분 10만 원에서 20만 원짜리 친척이었다. 미경은 그때 한 결혼의 결과를 지금 힘겹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훈은 신랑 신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와 엄마를 떠올렸다. 아버지와 엄마는 혼하지 않고 그를 낳았었고, 동훈이 10살 때 늦은 결혼식을 올렸었다. 그때 동훈이 기억하는 면사 포쓴 엄마의 얼굴은 무척 슬퍼 보였었다. 진작 떠나지 못한 걸 후회하는 얼굴로 동훈을 보면서 미소 짓고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가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고, 10년 만에 결혼식을 할 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었다. 그래서 축복받는 자리 면사포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동훈은 생각했다. 명호는 신랑 신부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축복한다고 속으로 중얼거리고는 미경과 동훈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세 사람은 아래층에 있는 뷔페로 내려가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디저트를 먹었다. 동훈은 빨리 아버지들의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을 하며 계획을 짜고 싶었지만 미경의 눈치가 보여 말을 못 꺼내고 커피만 마셨다. 명호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미경의 눈치가 보여 꺼내지 못했다. 명호는 결혼식장 뷔페에만 오면 많이 못 먹겠다고 말했고, 동훈은 축복이 목적이라 몸이 음식밭을 준비를 못하는 거라고 했다. 미경은 결혼식장에서 생각했던 게 떠올라 추억 속에 잠겨 있다가 말했다. 동훈 씨한테는 말했었는데 명호 씨는 모르죠. 뭐려? 저 결혼식 할 때 아버지도 없었고 친척도 없어서 사진용으로 그 분들을 돈 주고 샀어요. 명호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지 않은 미경을 보며 놀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옛날이나 친척이지 요즘은 거의 행사용 친척인데요 뭐. 결혼식이나 초상이 나야 볼 수 있는 게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귀찮게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대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도 제 결혼식을 위해 스스로 준비한 걸 생각하니까 조금 서글펐어요. 동훈은 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건 미경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과거에 동훈이 장인 장모와 식사를 하고 싶은 눈치를 보일 때마다 미경은 아버지와 엄마를 원망하며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불현듯 아버지와 엄마가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했었다. 그 말을 들은 동훈은 인생이 쉽게 변하는 곳에 가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아내에게 캐묻지 않았었다. 그건 그 말이 가짜여도 상관이 없고 진짜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하기만 하다면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다. 이럴 때는 남편분이 위로를 해야 하는데 너무 가만히 있네요. 명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훈을 보며 말하자 동훈은 명호를 올려다보며 입이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대답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만이지. 나는 내 아내가 내 옆에 서 편했다면 그것으로 됐어요. 미경은 상투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명호는 뭔가 거슬리는 거라도 떠올렸던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무 계획적인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결혼식장에 들어와 두 분이 결혼식을 올렸던 앙홀에 앉아 추억하고 남편으로서 의연한 모습 보이면서 나는 비교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거 보면 역시 입이 문제 많네요. 사람의 부류 중에 조심을 시켜도 안 되고 겁을 줘도 안 듣고
처지를 이해시켜도 멋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끝이 어딘 줄 알아요? 저에 대한 내용 증명 같은데 하지 말아요. 안 들어도 아니까. 명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부터 늘 죽음을 생각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후에 한적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도 뇌 속 어딘가에 타이머가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말. 이 눈앞으로 지나갔었다. 혼자 거리를 걸을 때도, 바이어와 웃으며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자살과 죽음이라는 말이 몸에 음각돼 있는 것처럼 튀어나왔었다. 뭘 갖고 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훈이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물었다. 늘 죽음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인생의 끝, 삶의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중간이건 끝이건 현재건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며 사니까요. 명호의 말을 듣고 동훈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고, 미경은 명호의 농담과 죽음의 조합을 이어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괴리감이 드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숨길게 많은 삶을 살았나 봐요. 겉으로 봐서는 죽음의 그림자도 밟아보지 않은 모습인데 말이에요. 동훈이 말하자 명호는 그동안의 오판을 지적하듯 대답했다. 그러니까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농담을 잘 하는 건 그만큼 슬픔과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다른 뜻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슬픔과 고통의 진실이 뭔지 우리도 알면 안 되겠어요. 저를 이해 못하겠지만 슬픔과 고통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해 버리면 자산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럴 수야 없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그쪽으로 한 번 실패한 입장에서 더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말이에요. 저 잠깐만 전화 좀 하고 올게요. 명호가 말하자 동훈은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갑자기 무슨 전화요? 우리가 타고 온 차 주인한테 전화해야 할 것 같아요. 도난 신고라도 한다면 여기서 세탁한 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동훈이 대답을 안 하자 명호가 다시 말했다. 스마트폰을 켜면 위치 추적이 될 거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우리는 여기 있을게요. 미경이 말하자 명호는 의심 없이 승낙을 받은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훈은 명호가 뷔페식 당을 나가자 미경에게 말했다. 명호 씨를 믿어요. 이 상황에서 안 믿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섞여서 나간 뒤에도 쫓긴다면 그건 100% 명호 씨 전화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되면 아까 명호 씨 나갈 때 따라가 보지 그랬어요. 그럼 또 의심한다고 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은 되지만 그동안 미운 정이라도 생겨서 못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동훈은 펄쩍 뛰며 대답했다. 미운 놈이라면 모를까. 나 외부인한테 정 주는 사람 아니에요. 특히 속을 알 수 없는 사람한테 정을 주면 100번 10% 뒤통수 맞아요.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 적당히 사람을 의심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나 정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요. 약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깨닫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상대에게 정을 주면 그만큼 내 경계심을 허무는 거고, 거기에 상대의 숨겨진 힘이 합해지면 어느 날 약하고 무기력한 나를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껏 친구도 없이 혼자 일하고, 혼자서 돈을 벌어왔던 거예요. 그동안 잘 숨긴다고 숨긴 거였는데, 내가 혼자 일해서 돈 벌어온다는 걸 그때도 알고 있었던 거네요. 난 그것만은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당신이 말을 안 해서 내 딴에는 잘 숨기고 산다 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네요. 그건 미안해요. 근데 친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한 명 있어요.
옛날에 같이 일하다가 마음 잡고 사는 놈. 아마 그 놈도 어디 가면 친구가 한 명 있다고 말할 거예요. 나? 옛날에 같이 일했는데 지금은 마음 잡고 결혼해서 사는 놈 정도로요. 그래도 고마웠어요. 요즘에 직장 없이 돈 벌기 힘들었을 텐데 때 되면 빼먹지 않고 생활비 줘. 서요. 동훈은 씁쓸하게 느껴지는 지난 삶이 떠올라 뒷머리를 극적거렸다. 그렇게 들어오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 여기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에 안 들어왔으면 평생 이런 얘기는 못 했을 텐데 말이에요. 동훈의 말을 듣고 미경은 감상에 젖어 있었다고 생각했던지 갑자기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내가 실수했네요. 우리한테 그런 결혼 생활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깜빡 잊었어요. 다시 상기 시켜드려야겠어요. 아니 안 해도 돼요.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 잘 알아요. 즐거운 일이 있어도 우는 기분으로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몸에 각인시키고 살고 있어요. 동훈이 말한 뒤 둘은 말없이 커피만 마셨다. 미경은 주변에 있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웃으며 얘기하는 사람들을 쳐다봤다. 그러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과 남편 분이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함이 축복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혼도 주변에서 음식을 퍼담고 미소를 짓고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자 자신은 쉬운 삶의 일부분도 소유하지 못하고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를 쓰지 않아도 얻는 걸 자신은 애를 써도 얻지 못하고 산 것 같았다. 아니 저 사람들은 애를 쓴 건가? 그럼 내가 애를 쓰는 방법을 몰랐던 건가? 그건 아닐 것이다. 저 사람들 과거에는 칼을 잡았던 손 같은 건보 이지 않을 거고 피를 묻히고 들어왔던 아버지의 잔상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어이 피를 보기 위해 새벽에 칼을 꽂으려는 아내가 한 집에 사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작은 차이가 아니다. 살아가는 방향의 차이고 잘못된 방향에 머물러 있는 추억의 차이고 대가를 기다려야 하는 현실의 차이라고 생각했다. 동훈은 이유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걸 자신의 몸이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게 고역이라고 생각했다. 동훈이 낮게 숨을 내쉴 때 명호가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차주하고 통화는 했어요. 동훈이 묻자 명호가 대답했다. 도난 신고를 벌써 했다네요. 당장 차 안 갖고 오면 죽여버린다고 하기에 통장 번호 불러달 라고 했더니 금방 얌전해졌어요. 그래서 얼마를 넣어줬는데요. 차 일주일 빌리는 값으로 100만 원 불렀는데 그쪽에서 300을 요구해서 그냥 300 넣었어요. 또 난 신고는 바로 철회하겠대요. 범법 행위 없이 돌아다니는 데도 많이 깨지네요.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 아내하고 결혼 생활 얘기로 6년 전까지 갔다 왔던 시간이었는데 그런 기회를 드렸으면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역정은 왜요? 안 좋은 추억이라도 나왔어요. 우리가 그런 걸 했겠어요. 달콤이라면 모를까? 동훈은 미경의 눈치를 받고 명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다시 말했다. 이상한 방향으로 말 가게 하지 말고 명호 씨가 조사했다는 곳이나 말해요. 명호도 미경의 눈치를 보고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마송에 제 아버지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사무실이 중국에서 김치며 오징어 등을 수입해서 파는 형태였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명호는 찜찜한 잔상이라도 남는 듯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 모습을 보고 동훈은 별장에 서 본 사진 속 세 아버지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추측했다. 셋이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는 건 다는 거다. 만약 동료였다면 그 회사가 아버지의 직장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버지가 몸에 피를 묻히고 들어왔던 거와 명호의 의문이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그건 의심을 거두는 순간 명호가 뒤통수를 칠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뭐가 그렇게 이상했는데요? 진지하게 보고 있던 미경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미경은 아버지를 죽게 한 범인의 이름이라도 듣는 것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명호는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말을 옮겼다가 미경의 반응을 본 경험이 있던 터라 미경이 진지해질수록 명호는 속으로 말을 다듬었다. 명호가 계속 머뭇거리자 동훈이 말했다. 그까짓 거 못 말할 게 뭐 있어요. 조폭 같은 사람들이 출입했다는 거잖아요. 명호는 미경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맞아요. 겉으로는 무역회사 같았지만 사실은 그쪽 사무실 같았어요. 그게 다예요. 동훈이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며 묻자 명호는 미경이 갖고 있을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갖고 있을 최소한의 품위만은 지켜주고 싶었다. 명호가 머뭇거리자 동훈이 참지 못하고 재촉했다. 여기 앉아서 피로연까지 보고 싶어요. 재촉하지 말아요. 미경 씨 아버님하고 연관된 일이잖아요. 남편이면서 왜 그렇게 야박해요. 동훈은 미경을 생각하는 명호의 마음이 거슬린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이렇게 미적거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조사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괜찮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를 생각하는 명호 씨 마음 잘 알아요. 명호 씨는 단지 조사만 한 거잖아요. 미경의 말을 듣고서야 명호는 다시 말했다. 동훈 씨가 말한 것처럼 그쪽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주 업무로 하는 일은 금괴 밀수와 마약, 자 장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얘기해준 사람 입에서 미성년자도 덜어 끼어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 순간 미경은 고급차 안에서 자상한 얼굴로 자신을 봤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초등학교다. 일대 아이들 사이에 커서 되고 싶은 사람의 표본이 되기도 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자리에 지금도 있어요. 동훈이 묻자 명호가 대답했다. 그때 미경 씨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바닥에 쓰나미가 밀려왔다고 했는데 그 부부는 말을 안 해줬어요. 미경 씨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후환이 없지만 쓰나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쪽으로 가봐야겠네요. 동훈이 말하자 미경과 명호가 머리를 끄덕거렸다. 세 사람은 사람들 속에 묻혀 예식장을 나가 뒷 골목으로 갔다. 그리고 한동안 걷다가 PC방으로 들어가 인터넷으로 렌터카를 예약했다. 명호가 주 쓰는 비서 이름으로 했고 방문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그들은 차를 받기로 한 빌라 단지로 가 30분 뒤 차를 인도받고 마송으로 향했다. 명호가 운전을 했고 미경과 동훈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명호는 아무런 농담도 하지 않은 채 어차피 가면 알 일을 괜히 말했다고 생각하며 후회만 하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미경은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미성년자를 술집에 팔아먹은 손으로 자신을 쓰다듬었던 모습을 지우고 싶다고 생각했고 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볼에 뽀뽀를 했던 아버지 입에서 뒤늦게 악취가 풍기는 느낌이 들었다. 직접 자신의 손으로 코를 잡고 싶을 정도였다. 아내를 견눈질로 본 동훈은 자신이 잘하며 겪은 일을 아내는 속성으로 겪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부끄러움과 좌절감, 거기다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황당한 기대까지 하며 스스로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옆에 앉은 아내에게 연민까지 느껴졌다. 거기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칼든 자신의 모습까지 떠올리며 시간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자
가엾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차는 한참을 달린 뒤 허름한 산동네로 올라갔다. 명호는 그 사람이 이런 곳에 산다는 걸 동훈과 미경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느꼈던지 주변을 보다가 말했다. 그때 들었는데 다 빼앗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위에서부터 무너지니까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동네가 좀 음침하고 그래요. 차는 구부러진 골목길을 돌아 멈춰 섰다. 명호는 차에서 내려 앞에 보이는 파란 철 대문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뒤 병색이 짙은 중년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김명관 씨 계십니까? 명호가 묻자 여자가 대답했다. 그 인간은 왜 찾는데요? 아직도 우리한테 빼앗을 게 남았어요.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 좀 여쭤보려고 온 겁니다. 명호가 설명을 했는데도 여자는 명호의 말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자신의 얘기만 했다. 앞으로는 빼앗지도 못할 거예요.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고 그 인간도 어디 가서 되졌는지 살았는지 집구석에 안 들어온 지가 2달도 넘으니까 콜록콜록 어디 갔는지는 모르시고요. 그 인간이 어딜 가면 간다고 말하는 인간이 아니라서 어느 강물에 빠져 되져도 모를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인간 얘기는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가죠. 여자는 말을 하고 부서질 듯 철문을 닫았다. 차 옆에 서서 보고 있던 동훈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남자가 있어야 당신 말이 증명되는데 그 남자가 사라진 상태라면 당신 말은 거짓말을 넘어서 모함이 될 수도 있어요. 증거도 없이 내 아내의 아버님이 당신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고 거기다가 마약 수입에 여자 장사까지 했다고 했으니 참 증거도 없이 사람 비참하게 하는 방법을 꽤 위험하게 쓰셨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미경 씨 아버님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 남자를 핑계대고 일부로 그 남자를 빼돌리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당신 아까 뷔페 식당에서 전화한다고 나갔었죠. 차주하고 통화한 증거 보여줄 수 있어요. 공중전화로 한 건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럼 차주한테 이체한 거 보여줄 수 있어요. 내 비서 통장으로 보냈어요. 참 스마트폰 못 쓰는 상황을 잘도 이용하네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나는 미경 씨를 위해서라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게 내 조작이라면 당장 날 죽여도 상관없어요. 대신 아닌 게 밝혀진다면 당신은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참 이상한 논리를 펴시네. 나는 의문을 던진 사람이고 당신은 목숨을 걸고 내 의문을 풀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실제 내 아내를 모함하고 위협다는 놈이 나타난다면 모를까? 그때는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죽여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제거해야겠죠. 생각해 보니 지금이 그 상황일지도 모르겠네요. 두 분 그만하세요. 절 위하는 마음 잘 알았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실제로 목숨을 걸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할 수 없는 말은 그만두고 인근 탐문이라도 해보자고요. 미경은 남자들의 이상한 점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머리를 저으며 차에 올라탔다. 명호와 동훈까지 타고 산동네를 내려오며 명호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공중전화 앞으로 갈까요? 내가 300 보낸 거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데. 그까짓 거 보낸 거야 비서하고 말만 맞추면 그만인데요 뭐. 전화번호도 예식장으로 가서 차에 있는 번호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말만 맞추면 그만이고. 속고만 살았어요. 안 속았으니까 이렇게라도 사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데 살면서 사람한테 속지만 않아도 대부분 사람들은 무난하게 자기 삶을 살아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속이는 놈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이 틀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심하고 사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말했다시피 속 이려는 놈을 쳐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난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럼 예식장으로 다시 가서 휴대폰 번호 보는 게 낫겠네요. 명호가 말하자 미경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두 분 다 믿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이 동네에서인 근 탐문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미경의 말을 듣고 동훈도 더는 트집을 잡지 못했다. 명호도 더는 꼬투리를 잡히고 싶지 않았던 산동네를 내려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명호는 먼저 의심부터 풀고 싶었던지 김명관이 알려준 회사로 차를 몰아갔다. 그곳은 한때 무역회사로 위장하고 마약 유통과 여자 장사를 했던 건물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창고로 변해 있었다. 세 사람은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주변을 탐문했다. 근처에 있는 편의점과 커피숍, 양품점을 탐문했지만 제대로 알아내지는 못했다. 그때 5m 전방에 부동산 중개소가 보였고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 중개업자에게 물었다. 중개업자는 심하던 차에 잘 됐다는 듯 인스턴트 커피까지 내오며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그곳은 부랴 성을 이룰 정도로 번성했지만 대동상사라는 곳이 무너지면서 동네 상권도 주춤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동상사가 무너진 게 내부자의 반란쯤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파인 숭의 상사에서 내부자 중 몇 명을 포섭해서 일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너무 소갯말까지 했다고 생각했던지 갑자기 경계를 하며 동훈과 명호, 미경을 쳐다봤다. 명호는 중개업자가 한 말을 대충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아는 것과 비교만 할 뿐 조금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그 숭의 상사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동훈이 묻자 중개업자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왜요? 가서 물어보실게. 누구 밥줄 끊게 할 일 있나? 모르시나 본데요. 당한 놈들도 숭악한 놈들이었는데 그 숭악한 놈들을 무너뜨린 놈들이 그 놈들이에요. 근데 그런 놈들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걸 묻는 겁니까? 중개업자는 뒤늦게 후회가 들었던 모양이었다. 저희가 사업 좀 해볼까 해서 땅하고 건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동네 떠도는 문이 하도 흉흉해서 그냥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명호는 금방 건물이라도 살 것처럼 옆에 있는 지도까지 보며 말했다. 그러자 중개업자는 금방 새까지 고쳐 앉으며 대답했다. 그런 이유시라면 꼭 아셔야지요. 분위기 흉흉한데 건물 사면 사람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업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요? 밤에 사람들 놀기 편한 나이트클럽도 좋고 룸살롱이나 게임방도 괜찮고 안마방도 괜찮고 중개업자는 알 수 없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뒷말을 잇지 못했다. 동훈은 중개업자의 표정에서 그 동네에서 건들지 말아야 할 업종이 그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이 동네에 그쪽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숭이라는 곳이요. 대동을 무너뜨리고 이 일대 대동걸 숭이가 인수해서 영업 중이에요. 아마 이 바닥에서 그쪽 건드려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목 좋은 곳에 식당 같은 거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아니면 커피숍도 괜찮고요. 그럼 숭이와 업종이 겹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참고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럼 숭의 상사 있는 곳은 어디쯤입니까? 동훈이 묻자 중개업자가 일어나 지도를 보며 손가락을 가리켰다. 동훈과 명호, 미경은 중개업자 가 가리킨 곳을 기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네 한 번 둘러보고 계약할 일 생기면 오겠습니다.
네, 꼭 들러 주십시오. 중개업자는 문 밖까지 나와 인사를 했다. 동훈과 명호, 미경은 차를 타고 중개업자가 가리킨 곳 근처로 가 차를 세웠다. 중개업자가 가리킨 곳은 15층짜리 대리석 건물이었다. 한 눈에 봐도 건실. 한 기업 이미지가 풍기는 그런 곳이었다. 저런 건물은 보안도 잘 돼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을까요? 미경이 묻자 동훈과 명호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냥 사채놀이나 하고 돈이나 뜯는 조직이면 바로 치고 들어가면 쉬운데 여기는 기업형으로 되어 있어서 만만치가 않겠어요. 동훈이 말하자 명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이쪽 일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겸손히 지나치시네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모르시겠어요. 이때서야 동훈은 깜빡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둘만 아는 은어를 만든 거예요. 미경이 묻자 동훈이 대답했다.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밝은 곳에서는 밝은 것만 보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어두운 것만 보인 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걸 낮에 찾으면 안 보이니까 밤에 찾자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리 둘러 봐야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조명색이 바뀌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보일 거라 이겁니다. 이 동네를 꽉 잡고 있다니까 밤이 되면 누가 움직이는지 보이겠죠. 이때서야 미경도 이해한 것처럼 머리를 끄덕거렸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주변 유흥가를 돌았다. 나이트클럽과 안마방, 모텔들이 밀집한 곳을 확인하고 저녁밥을 먹은 뒤 다시 15층짜리 건물 건너 편 차 안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기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건물에 서는 대부분 회사원 티가 나는 사람들이 수다를 떨며 나오는 게 전부였다. 처음부터 타깃을 잘못 잡은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뒷문이 있거나. 동훈이 말하자 명호가 대답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은 제가 잘 압니다. 저 정도 건물 안에 있다는 건 허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업을 숨기고 이런 곳에 사무실을 차렸다는 건 권위와 명예욕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 뒷문을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명호가 말하자마자 한눈에 봐도 일반 직원이나 사장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덩치 8명을 이끌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대형 벤츠가 건물 앞에 서자 선글라스 낀 남자가 뒷좌석에 탔고 덩치들도 차에 탔다. 명호는 운전을 해 그 차들을 따라갔다. 선글라스가 탄 차는 유흥가 쪽으로 가 대형 나이트클럽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차를 타고 근처 다른 나이트클럽으로 갔고 그곳에서도 잠시 머문 뒤 나와서 같은 방식으로 그 일대를 돌고는 룸살롱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술을 마시는지 바로 나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난 뒤 미경이 손가락을 뻗으며 말했다. 저기 나오네요. 룸살롱에서 나오는 선글라스 옆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붙어 있었다. 둘은 벤츠 뒷 좌석에 탔고 덩치 8명이 탄 차들과 함께 근처 5성급 호텔로 갔다. 호텔 입구에서 선글라스와 여자가 내리자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덩치 8명도 내리자마자 선글라스를 따라갔다. 명호가 운전하는 차는 호텔 입구에서 멈췄다. 들어가서 몇 호에 묵는지 확인해야 돼요. 미경이 묻자 명호가 대답했다. 여기서 잡을 게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저 사람 내일이면 와이셔츠 갈아입고 벤츠 타고 출근할 거예요. 저 사람 일상 취재하는 게야. 니라면 여기서 잡아야 돼요. 아니면 내일도 똑같이 따라다니다가 끝날 거라고요. 동훈이 잘못을 지적하듯 말하자 명호가 의문스런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호텔이라서 CCTV 갈렸고 선글라스 옆에 덩치 8명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그냥 두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나 혼자 가서 내 얼굴만 노출시키고 쳐볼 테니까 잘못 되면 그때 도와줘요. 괜히 기회다 생각하고 나 모른 척하지 말고. 동훈이 말하자 명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 정도 대답하는데도 고민해야 돼요. 동훈이 다그치자 미경은 성급해 보이는 동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아빠. 동훈은 멈칫했다. 그건 미경과 살면서 한 번도 민재 아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 었다. 미경은 동훈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민재를 이용했다. 자신이 하는 말은 안 어도 민재를 걸면 들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동훈은 자기도 모르게 민재를 떠올렸고 하려던 일을 잊은 것처럼 잠시 주춤했다. 그 전부터 목숨을 걸고 일하는 타입이라 죽을 수 있다는 건 동훈에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급할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쉽게 목숨을 걸지는 말아요. 내가 기회를 뺏길까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전까지는 민재 아빠로서 민재를 생각하라고요. 미경이 말하자 동훈은 아내와 민재에게 말하지 않고 버렸던 목숨을 건 많은 일들을 떠올렸다. 미경은 남편이 돈을 구해올 때마다 목숨을 걸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동훈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동훈은 그 힘에서 아내의 의지라도 느낀 것처럼 힘을 빼며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는 살면서 사채업자의 뒤를 쳐 돈을 버는 순간만큼은 한 번도 아내와 민재를 떠올린 적이 없었다. 그건 목숨 걸고 치는 게 자기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저 목숨 걸고 돈을 벌어 아내와 민재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 그들이 자기를 걱정해 줄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다. 살면서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걱정이 오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삶에도 그런 게 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동훈은 일을 하는데 불필요한 감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건 아내가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하는 만큼 걱정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알았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죠. 동훈이 후퇴하듯 말하자 명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이래서 자식을 낳으려는가 봐요. 그렇게 강했던 동훈 씨도 자식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고집을 겁내요. 그 말을 듣고 속마음을 뻔히 보고 있다는 듯 동훈이 대답했다. 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서운합니다. 나 다른 사람의 위험을 기회로 잡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본인이 그렇다니까 한 번은 믿어드리죠. 동훈의 말을 듣고 명호가 가만히 있자 미경이 말했다. 솔직히 아까 말리긴 했지만 그 남자를 잡을 방법은 모르겠어요. 미경 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전문가 계시잖아요. 일안이 안 되면 이 번지안 사만까지 이미 머리 속에 있을 겁니다. 명호의 말을 듣고 동훈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인지 낮게 한숨을 쉬고는 대답했다. 이 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주차장이에요. 기다림이 문제긴 하지만 그것만 버티면 오전이나 새벽에 기회가 올 거예요. 납치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미경이 걱정스런 얼굴로 묻자 동훈이 대답했다. 뒤가 구린 놈들이라 우리가 납치한 것보다는 자기 뒤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잠도 안 자고 지금부터 기다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명호가 말하자 동훈은 이럴 줄 알았다는 얼굴로 머리를 끄덕거렸고 그들은 차를 발레 파킹하고 함께 1층 로비로 가 방 2개를 잡았다. 올라온 김에 로비에 있는 커피숍 가서 좀 쉬죠. 명호의 말을 듣고 동훈은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얼굴로 대답했다.
이래서 혼자 작업하려 했던 거예요. 원래 혼자였다면 그들이 호텔로 들어갔을 때 따라가서 증과 호수 알아보고 상황 봐서 문 따고 들어가서 기절시키고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거였는데 셋이 움직이니까 쓸데없이 말만 많지 행동이 따르지 않네요.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은 틀린 것 같네요. 그냥 계획이고 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잡시다. 그럼 그럽시다. 괜히 얼굴 노출하고 있어봐야 좋을 게 없네요. 두 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많은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동훈과 명호, 미경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 705호와 706호로 들어갔다. 705호로 들어온 동훈과 미경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훈은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고 미경은 침대에 앉아서 벽만 쳐다봤다. 그러다 문득 명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많은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살면서 마지막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미 정해진 미래라는 걸 알면서도 그 시기가 오지 않기를 바랐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자신이 동훈을 찌르려고 했던 모습을 떠올리고는 바로 의심을 지웠다. 만약 의심을 했다면 남편을 찌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의심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두려움일지 모른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남편을 믿어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동훈은 아내를 보며 방을 2개 잡는 게 아니었다고 후회했다. 습관처럼 아내니까 한 방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던 무의식이 원망스러울 정도였다. 그건 아내와 둘이 있자 명호와 함께 있을 때와 달리 전에 느끼지 못했던 죄의식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손이 느껴졌고 잊고 싶은 그날의 살기와 마음, 삶과 죽음을 놓고 저울질했던 시간이 오롯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만약 혼자였다면 스스로에게 욕이라도 하며 풀 수 있었지만 아내가 옆에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다. 마음은 너를 뛰었고 감정은 비수처럼 심장을 찔러왔다. 동훈은 머리를 숙이며 죗값을 치르는 거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점점 모든 걸 잃어간다는 생각을 하며 그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피곤해서 먼저 누워야겠어요. 미경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이때서야 동훈은 혼자만의 자괴감에서 벗어난 것처럼 대답했다. 그래요. 난 여기 소파에서 잘 테니까 걱정 말고 쉬어요. 동훈은 벽 쪽으로 가 침대 조명을 꺼주고 소파로 가 앉았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졸다 깨달을 반복하다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미경을 보고는 발소리를 죽여 밖으로 나갔다. 그와 동시에 706호의 문이 열리며 명호가 밖으로 나왔다. 잠이나 자지 왜 나오는 거예요? 동훈이 묻자 명호가 대답했다.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우리 재워놓고 혼자 처리하려는 거. 그러지 말고 같이 합시다. 미경 씨는 나중에 합류시키는 걸로 하고. 동훈은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다가 턱짓을 하고는 먼저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들이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래에 있을 것 같아요? 동훈이 묻자 명호가 대답했다. 펜트하우스에는 못 갈 망정 중하 쪽으로는 안 잡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퇴로를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나쁜 짓 하는 놈들이 걱정은 더 많거든요. 그럼 밑으로 가보죠. 동훈과 명호는 6층으로 가 복도를 보았다. 운 좋게도 6층 끝에 양복 입은 덩치 2명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 놈들의 경계심이 이를 쉽게 만들어주네요. 저 방 앞이나 옆에 나머지 6명이 있겠네. 동훈이 말하자 명호가 대답했다. 어쩌려고요? CCTV는 새벽에 눈여겨보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사건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돌려보지 않아? 요. 그럼 2명을 치고 선글라스를 잡으려고요. 아니요. 반대 방을 쳐야지요. 덩치 6명이 있는 당. 잡을 수 있을 때 먼저 쳐놓으면 나중에 덜 귀찮아질 거예요. 동훈이 먼저 걸어갔고, 명호도 자기 방을 찾는 것처럼 뒤따라 걸었다. 태연히 걸어서인지 덩치 들은 동훈과 명호를 경계하지 않았다. 조금 더 다가갔는데도 자기들과 같은 계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고개까지 돌렸다. 동훈은 그들 옆을 지날 때 갑자기 한 놈의 목을 쳐 기절시켰다. 명호도 옆에 있는 덩치의 목을 쳤지만 덩치는 꿈쩍도 안 했다. 그 순간 동훈이 달려들어 덩치의 목을 조르. 자 그때서야 서서히 기절했다. 그는 덩치의 주머니를 뒤져 카드키 하나를 꺼냈고 옆방 문을 연 뒤 기절한 덩치를 끌고 들어갔다. 카드키를 꽂지 않고 벽에 붙은 플래시를 들고 손으로 빛을 감싸며 주변을 살폈다. 그곳에는 덩치들 6명이 침대와 소파, 바닥에 널브러져 자고 있었다. 진열대 앞에는 꺼내놓은 칼과 망치가 있었고 옆에는 작은 가방이 있었다. 가방 안을 보자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끈과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 동훈은 손가락으로 케이블 타이를 가리켰고 명호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선반을 열자 수건 여러 장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동훈이 수건을 꺼내 바닥에 엎어져 자는 덩치 입을 막자 명호가 손을 뒤로 해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자세가 불량한 덩치는 동훈 이 목을 쳐 기절시켜 묶는 식으로 나머지를 결박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선글라스가 있는 방문을 노크했다. 4번째 노크를 하자 안에서 자증스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웬만하면 노크하지 말랬더니 이 새끼들이 정신 못 차리고 대시. 선글라스가 문을 열자 동훈이 목과 가슴을 쳐 쓰러뜨리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여자 옆으로 올려놓고 플래시로 주변을 보았다. 간이 테이블에 스마트폰 2개가 놓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나는 분홍색 커버가 씌어 있고 하나는 없었다. 동훈이 없는 걸 짚고 보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다. 여자에게로 가 잠금 장치를 풀라고 말했다. 여자는 결박된 선글라스를 힐끔 보고는 잠금 장치를 풀었다. 동훈은 스마트폰을 뒤져 선글라스와 아이들이 찍힌 사진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고 선글라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잘 들어. 나한테도 아이가 있어. 만약 이 일로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 아이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 애초에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아. 하나 더. 당신이 협조하면 당신이나 당신 주변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이나 당신 주변에 일이 생겨.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도 일이 생겨. 어때 대화할 마음 있어? 동훈의 말을 듣고 선글라스는 머뭇거리다가 머리를 끄덕거렸다. 명호가 벽 쪽으로 가 스위치를 올렸다. 방이 환해지자 선글라스가 동훈을 노려보며 물었다. 무슨 원한인데 이래? 나는 당신들 기억에 없는데. 원한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대화를 성실히 하겠다면 손도 풀어줄 수 있어. 미리 말해 두는데 다른 방에 있는 애들은 당신 같은 모습으로 지금 뻗어 있어. 소리 쳐도 못 올 거야. 쓸모없는 새끼들 대시. 허튼 짓 안 할 테니까 풀어. 명호가 옆방에서 가져온 식칼로 끈을 잘랐다. 선글라스는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안정을 찾고 자세를 바로 하며 물었다. 뭘 물어보려고 목숨까지 거는지 모르겠네.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선글라스가 기회를 잡은 표정을 짓자 동훈이 말했다. 문 열어줘요. 내 아내일 거예요.
명호가 대답했다.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런 데서 잘 여자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를 멀리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명호가 문을 열자 문 앞에 미경이 서 있었다. 미경은 안으로 들어왔고 명호가 따라가며 말했다. 정말 신기하네요. 부부지간이 되면 텔레파시라도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부부지간도 아닌데 내가 나오는 걸 알았잖아요. 미경이 동훈 옆에 서서 선글라스를 보자 선글라스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 시간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동훈이 대답했다. 쓸데없는 말 말고 잘 들어. 10여 년 전 대동 상사 당신이 무너뜨렸지? 대동 찌꺼기들 때문에 경호원 붙이고 산 건데 걸려든 거네. 당신 죽이러 온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말이나 해. 내가 무너뜨린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나도 피해자야. 나도 어떤 개 같은 놈한테 속아서 대동 치고 10여 년 동안 힘들었다고. 무슨 말이야? 미경은 선글라스가 친아버지를 죽였다고 단정한 것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며 물었다. 선글라스는 미경의 목소리에 배인 섬뜩함을 느꼈던지 미경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나는 이 일대 대동과 나눠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야. 그런데 굳이 대동까지 치며 독식할 필요가 없었다고. 근데 그때 대동에 있다가 배신한 놈이 붙어서 긁어대는 바람에 나 모르게 우리 애들이 설레발을 쳐버렸어. 선글라스의 말이 끝나자 미경은 명호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서 들고 선글라스의 목에 대고 말했다. 그래서 내 아버지도 죽인 거야? 내 아버지 대동에 계셨던 분이셨어. 선글라스는 목을 뒤로 제치고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내 기억으로 다치게 한 사람은 있었어도 죽인 사람은 없었어. 사람을 죽이면 나도 접어야 하는. 데 내가 뭐하러 그 짓을 해. 거짓말. 내가 사람 시켜서 소래포구 창고에서 내 아버지 죽이지 않았어. 그때 소래포구 창고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어.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 조금만 진정해요. 저 사람 말을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동훈이 말하며 팔을 잡자 미경은 선글라스를 쏘아보다가 칼을 명호에게 건넸다. 당신이 말한 게 거짓말이면 살아나가지 못해. 미경의 말을 듣고 선글라스는 목을 만지며 말했다.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해. 나도 피해자인데 왜 거짓말을 해. 당시 박형석이라는 대동 중간치 쓰레. 기가 우리 애들한테 그쪽 정보를 줬어. 그쪽에서 우리를 밀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 말에 어간 내 미치 허락도 없이 저지른 거야? 그때 치고 대동 거저 먹었을 텐데 당한 것처럼 말하는 게 말이 돼. 먹기야 먹었지? 조금. 나머지는 박형석이 서류 이용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놨어. 당신이 서류를 돌려놓게 뒀다고. 그 말을 믿으라고. 그럼 어떻게 해? 서류에 쓰여 있는 놈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놈이 아닌데. 그 놈이 누구야? 다른 건 말해도 그것만은 말 못해. 나도 딸린 애들이 있어. 박형석을 불었으니까 그 놈을 죽이? 던지 살리던지 그건 마음대로 해. 나는 여기서 죽인다고 해도 그 이상은 말 못해. 박형석은 어디 가야 볼 수 있어. 여기 청산하고 압구정동에 건물 구해 사업 한다는 소리 들었어. 내 스마트폰에 주소 있을 거. 야. 한때는 하도 약이 올라 죽여버릴 생각으로 알아낸 주소야. 선글라스는 건네받은 스마트폰을 뒤져 사진을 띄우고 동훈에게 주었다. 동훈은 사진을 보고 주소를 외웠다. 그럼 내 아버지는? 미경이 힘주어 묻자 선글라스가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죽인 사람 없어. 혹시 몰라. 박형석이 했을지? 대동의 회장이 한 명 있고 각 파트별로 사장이 3명 있다고 했어. 그리고 그 밑에서 자빌하는 놈이 상무인 박형석이라 고 했거든. 그 놈이 우리를 꼬드겨서 뒤통수 칠 정도면 대동 안에서는 더 한 짓을 안 했겠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한 거야?
이제 약속 지켜. 동훈은 선글라스를 보고 있다가 대답했다. 우리가 간 뒤에 사람 풀 생각하지 마. 내가 사람을 왜 풀어? 그 놈을 죽여주면 오히려 고마워할 텐데. 동훈은 스마트폰 번호를 확인하고 말했다. 전화하면 받아. 그러지? 그리고 혹시라도 박형석이 제거됐다는 소식 들려오면 보상하지? 그게 9. 동훈과 명호, 미경은 방을 나와 카드키를 반납하고 차를 타고 거리로 나갔다. 한적한 거리를 달릴 때 명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간에 어떡할 거예요? 잠이나 좀 자고 하지? 이 시간에 압구정동 가봐야 뭘 할 수 있겠어. 요. 좀 더 가서 호텔 잡고 한숨 잔 뒤 움직이면 되잖아요. 동훈의 말을 듣고 명호는 금방 얼굴이 풀어졌다. 미경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얼굴로 있다가 물었다. 아까 그 놈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악랄하게 대동을 친 놈들의 수장인데. 지금으로서는 믿는 도리밖에 없잖아요. 압구정동에 가서 박형석을 만나보면 뭔가 보이겠죠. 근데 아까 놈이 말한 서류에 적힌 사람은 누굴까요? 미경이 묻자 명호가 말했다. 자기보다 센 놈이면 답은 뻔하겠죠. 그게 누군데요? 미경이 묻자 명호는 실내 거울로 뒷좌석에 있는 동훈을 보며 물었다. 동훈 씨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와 동급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지역을 관리하는 넘볼 수 없고 칠 수 없는 무언가. 경찰 고위직 아니면 검찰 고위직이겠죠. 박형석은 그들의 재산을 증식해주고 콩고물을 챙기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큰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곡됐을 겁니다. 정말 그랬다면 내 아버지 사건도 드러나 봐야 좋을 게 없으니 묻었겠네요. 미경은 이를 갈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세 사람은 근처 호텔로 가 잠을 자고 오전 10시쯤 어느 호텔을 나와 선글라스가 알려준 압구정동의 건물 근처로 갔다. 그곳은 반듯하게 생긴 12층짜리 건물이었다. 인근 부동산으로 가 묻자 부동산 업자는 반색을 하며 말했다. 이 동네에서 박형석이라는 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건물만 4채의 아파트가 20채, 빌라, 나 자질구레한 것까지 합치면 100채도 넘게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무슨 일로? 박형석 그 분이 부동산으로 성공한 분이라고 해서 그 분에 대한 글을 좀 써볼까 해서요. 명호가 말하자 중개업자는 건수 올릴 기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실망스런 얼굴로 뒷머리를 긁다가 말했다. 그분 그런 거 싫어할 겁니다. 돈이 인생의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말하지만 성공이라는 말은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성공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발전은 사라지는 거래요. 그분의 어록입니까? 여기도 몇 번 오셔서 차 마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신은 성공한 게 아니라 열심히 동산을 취득하며 주어진 삶을 사는 거라고. 멋있네요. 어떻게 취재할 수 있게 다리를 놔줄 수 있으세요?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게 아니라 복비는 못 드리지만 거간비는 좀 드릴게요. 명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6번지장을 꺼내며 다시 말했다. 이 정도면 작은 빌라 중개비는 될 텐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돈을 보자 중개업자 표정은 금방 협조적으로 변했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어느 잡지사에서 오신 거죠? 참신한 부동산이라고 창간호를 준비하는 잡지사입니다. 명함은 준비를 못했네요. 명함은 됐고 창간호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 퀄리티 따지고 깐깐한 분이라서 그런 말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중개업자는 휴대폰을 꺼내 구석으로 가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돌아와 말했다.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부탁을 하니까 하시겠다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명호는 머리 숙여 인사하고 5만 원짜리 6번지장을 중개업자에게 건넸다. 중개업자는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다가 모시기는 척 돈을 받고 박형석이 있는 집 주소를 알려줬다. 동훈과 명호, 경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나와 중개업자가 알려준 집으로 향했다. 압구정동에 이런 단독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넓은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중개업자를 말하며 잡지사라고 하자 바로 대문이 열렸다.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정돈이 잘된 정원을 지나 현관 앞으로 갔다. 가정부가 문을 열어줬고 셋은 안으로 들어갔다. 정원에 푸른 초목이 보이는 넓은 실 소파에 박형석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며 어서 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훈과 미경, 명호의 표정.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라도 느꼈던지 금방 표정이 굳어지며 다시 말했다. 잡지사 기자시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 앉으시오. 동훈과 명호, 미경이 소파에 앉아 박형석이 앉았고 따라온 가정부를 보고는 말했다. 금방 가실 분들이니까 차는 내올 필요 없고 가서 일 봐요. 가정부가 머리를 숙이고 가자 박형석이 세 사람을 보며 말했다. 이렇게 또 한 번 속네요. 중개업자라는 것들은 뭐가 묻은 거든 상관없이 덥석 받는단 말이야. 그동안 오간 정이 있어서 들어준 내 실수인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래 나를 찾아온 용건이 뭐니? 10여 년 전에 대동에 계셨죠. 동훈이 말하자 박형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 앞에서 대동 얘기를 꺼내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왔습니다. 근데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온 거니까 차 힘을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박형석은 자신을 찾아올 정도면 세 사람도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래, 알고 싶은 게 뭐요? 10여 년 전에 대동에 계셨죠. 이미 알고 온 것 같은데, 있었다. 칩시다. 근데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이요? 보아하니 경찰은 아닐 테고. 그때 피해본 가족이라도 있는 거요. 내 아버지? 대동에 계시다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경이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하자 박형석이 경계하며 대답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성자 도자 되세요. 성도 형님 자제분 되시는구만. 성도 형님은 나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뭘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실종되신 거요. 죽여서 애석한 게 아니고요. 미경이 노려보며 묻자 박형석이 대답했다. 내가요? 천만에. 난 사업가입니다. 아무리 돈의 움직임에 걸림돌이 있다고 해도 경제관념과 돈으로 해결하지 사람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한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명호가 말하자 박형석이 대답했다. 그거야, 죽이지 않고 모면할 수 있는 협박이죠. 협박이 먹히면 힘들이지 않고 쉬어지는 게야. 니겠습니까? 10여 년 전에 왜 대동을 배신한 겁니까? 동훈이 묻자 박형석은 아픈 곳을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인상을 찡그리다가 대답했다. 그건 배신을 한 게 아니라 내 나름의 살 길을 찾은 겁니다. 대동에서 돈의 입출금에 관계되는 것과 자빌 등 모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를 위협받았어요. 거짓말, 위협을 받아서가 아니라 더 큰 걸 얻기 위해 대동을 배신하고 숭이로 간 거 아닙니까? 미경이 소리쳤는데도 박형석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위협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누가 당신을 위협한 겁니까? 내 아버지가 위협한 거예요. 성도 형님이요. 아닙니다. 성도 형님은 그럴 분이 아니셨어요. 나한테 잘해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애석하다고 한 겁니다. 박형석은 미경의 아버지에 대한 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위협한 사람이 누굽니까? 동훈이 묻자 박형석은 이해 못할 거라는 표정을 짓다가 말했다. 내가 말해줘도 당신들은 안 믿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드러난 것에서 시작해서 정리를 합니다. 아마 당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건 대동의 상부 조직도를 알고 있다는 거고, 단순히 그 조직도를 바탕으로 나를 지목했을 테니까요. 당신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말해봐요. 동훈이 힘주어 말하자 박형석은 고민하는 표정을 짓다가 입을 열었다. 대동의 회장님은 냉정하면서도 사람을 감싸줄 때는 아버지처럼 따뜻한 때가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면 착각하는 무리들이 생긴다는 것 또한 잘 아셨던 분이셨어요. 착각이라면? 동훈이 묻자 박형석은 감상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요. 잘해주면 자신이 그 사람에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 거라고 착각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넘보지 말아야 할 걸 넘보게 되고 결국 사단이 나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잖. 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성격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셨던 분 같아요. 그래. 서 냉정함과 따뜻함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안전장치를 알게 된 게 화근이 된 거죠. 안전장치라면 조직도에 없는 강력하고 야비한 힘이죠. 회장님만 알고 있는 별도의 감찰기관을 조직 상부에 두었어요. 생각해 보니 회장님께서는 냉정함과 따뜻함보다는 의심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티는 안 냈지만 누가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 속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셨던 거죠. 감찰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담당했던 놈은 통제 못하셨거든요. 그때 회장님은 늙으셨고 여기저기 여자는 많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잘못돼도 법적으로 상속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먹잇감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무인 내가 이를 꾸몄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숭이로 가게 만든 게 그 놈이에요. 내가 이를 저질러야 자신이 회장님 재산을 빼돌릴 기회가 생기니까 일부러 나한테 자신의 존재를 들킨 거예요. 그리고 들킨 걸 빌미로 나를 압박했고 내가 숭이로 가자 회장님은 물론이고 대동을 책임졌던 세 분 사장님들도 그 놈이 제거했을 겁니다. 박형석은 말하고 앞에 앉은 세 사람을 차례로 보고 다시 말했다.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은 뭡니까? 이쪽 분은 성도 형님 자제고 다른 분들은 동훈과 명호가 대답을 안 하자 박형석은 눈치가 왔던지 어이없어 하며 말했다. 눈치를 보아하니 그 형님들 자제인가 보네요. 참 대단하셨네. 그렇게 지냈으면서도 왕래가 전혀 없었나 봐요. 그쪽은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박형석이 동훈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끝에 물었다. 손필자 호자씨입니다. 피로 형님 자제분이셨네. 이쪽은 배경자 식자 되십니다. 이쪽은 경식이 형님 자제분이시고 서로 누구 자식인 줄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네요. 쓸데없이 말 돌리지 말아요. 우리들의 아버지들을 안다고 당신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미경이 노려보며 말하자 박형석이 대답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성질 급하고 꼿꼿한 건 아버님하고 똑같네요. 사람에 대한 정이 있고 없고는 다른 것 같지만 그 감찰을 맡았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훈이 묻자 박형석은 고민하는 표정을 짓다가 대답했다. 그 사람을 말하면 내일로 내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면 내일까지 안 가고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하루 더 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목숨을 걸고 배팅을 해볼까 하는
때